1995년 11월 25일 새벽 4시 을왕리 해변에서 한 청년이 사라졌다. 48시간 후 그는 2km 떨어진 갯벌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포니 승용차 한 대가 을왕리 해변 주차장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4명의 청년은 편의점으로 향했다. 가장 앞서 걷는 청년이 강민준이었다. 1971년생, 24살. 군대를 다녀온 후 복학한 4학년생이었다. 민준은 최근 한 달 동안 3번의 취업 면접에서 연달아 떨어졌다. 특히 지난주 대기업 최종 면접 탈락 통보를 받은 후 그는 자취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친구들이 강제로 끌고 나온 것이 오늘 밤이었다. 편의점에서 소주 4병과 맥주 한 박스를 샀다. 재현이 계산을 했다. 넷은 백사장으로 향했다. 11월 말에 을왕리는 한산했다. 여름철 인파는 온데간데 없고 가로등마저 듬성듬성했다. 파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백사장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재현이 카세트 라디오를 틀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가 흘러나왔다. 민주는 말없이 소주잔을 비웠다. 한 잔, 2잔, 3잔. 친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민준만 혼자 술을 마셨다. 자정이 지났다. 바람이 더 차가워졌다. 동욱이 먼저 일어섰다. 석호도 추워서 가자고 했다.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가겠다고 했다. 재현이 같이 가자고 설득했지만 민준은 완강했다. 택시 타고 가겠다고, 혼자 있고 싶다고. 친구들은 망설였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이 워낙 단호했다. 결국 셋은 민준을 두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새벽 2시 15분이었다. 재현이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을 때 민준은 백사장에 혼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포니 승용차가 을왕리를 벗어났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다. 그것이 민준을 본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재현의 포니 승용차는 서울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셋 모두 민준을 혼자 두고 온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석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이 혼자 괜찮을까? 동욱도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재현이 대답하려던 순간 주머니 속 삐삐가 진동했다. 급한 호출 신호였다. 재현의 얼굴이 굳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다. 가장 가까운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갔다. 수화기를 들고 동전을 넣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연결되자마자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숨이 가빴다. 물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무언가를 외쳤지만 정확히 들리지 않았다. 물, 을왕리, 살려달라는 단어만 간신히 알아들었다. 그리고 통화가 끊겼다. 재현은 얼어붙었다. 손이 떨렸다. 석호와 동욱이 달려왔다. 재현은 설명도 제대로 못한 채 차키를 움켜쥐었다. 차를 돌려 을왕리로 향했다. 동욱이 다른 공중전화에서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말할 수 없었다. 을왕리 해변 어딘가 그것뿐이었다. 차는 시속 140km로 달렸다. 재현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석호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동욱은 말이 없었다. 셋 모두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고 있었다. 새벽 4시 50분 을왕리 해변에 도착했다. 경찰차와 소방차가 이미 와 있었다. 수색대가 랜턴을 들고 해안선을 수색하고 있었다. 재현은 차에서 뛰어내려 수색대에게 달려갔다. 민준의 특징을 설명했다. 키 175cm, 검은색 점퍼, 청바지. 하지만 해변은 너무 넓었다. 어둠은 짙었다. 수색대는 백사장과 갯벌을 오갔지만 민준은 보이지 않았다. 재현과 친구들도 랜턴을 빌려 수색에 합류했다. 민준의 이름을 불렀다. 파도 소리만 답했다. 새벽 5시 30분 썰물이 시작되었다. 갯벌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민준은 없었다. 재현은 무릎이 꺾였다. 이게 무슨 일인가? 2시간 전까지만 해도 함께 있었는데. 그때 수색대 대원 하나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백사장 끝 방파제 근처. 민준의 신발 한 짝이었다. 신발은 젖어 있었다. 검은색 운동화, 민준이 신고 있던 것이 확실했다. 재현이 신발을 손에 들고 떨었다. 수색대장이 신발을 받아들고 주변을 살폈다. 방파제 근처 갯벌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었다. 해양경찰이 추가로 도착했다. 잠수부들이 장비를 점검했다. 하지만 1995년 11월 서해 바다는 시야가 극도로 나빴다. 흙탕물의 수온은 섭씨 10도. 잠수 작업은 위험했고 효율도 낮았다. 그럼에도 잠수부 2명이 물속으로 들어갔다. 오전 7시 민준의 부모가 도착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수색 상황을 물었다. 경찰이 설명했다. 신발 한 짝만 발견됐고 민준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어머니가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부축했다. 재현이 민준 부모 앞에 섰다.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민준 아버지가 재현의 어깨를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민준이가 혼자 남겠다고 한 것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 말이 재현을 더 괴롭혔다. 오전 10시 헬기가 떴다. 상공에서 해안선을 따라 수색했다. 하지만 바다는 넓었다. 조류는 복잡했다. 만약 민준이 물에 빠졌다면 어디로 떠내려갔을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수색 범위는 점점 넓어졌다. 낮 12시 지역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을왕리 민박집 주인들, 식당 사장들, 낚시꾼들 모두 자발적으로 수색에 나섰다. 누군가는 차를 내놓았고 누군가는 따뜻한 커피를 날랐다. 민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함께 찾았다. 오후 3시 썰물이 되었다. 갯벌이 넓게 드러났다. 수색대는 갯벌을 사사치 뒤졌다. 하지만 민준은 없었다. 발자국도 흔적도 없었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석호가 방파제 끝에 섰다. 저 아래 바다를 내려다봤다. 민준이 여기서 떨어진 걸까? 아니면 갯벌에서 밀물에 휩쓸린 걸까? 아무도 몰랐다. 단서는 신발 한 짝뿐이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준이 사라진 지 12시간. 생존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졌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어둠이 을왕리를 덮었다. 수색은 계속됐다. 랜턴과 손전등 불빛이 해변을 누볐다. 해양경찰은 교대로 수색했지만 민준의 가족과 친구들은 쉬지 않았다. 재현은 해안선을 따라 계속 걸었다. 목이 쉬도록 민준의 이름을 불렀다. 밤 10시 을왕리 파출소에 임시 수색본부가 설치되었다. 경찰은 민준의 신상 정보를 정리했다. 강민준, 1971년 3월 15일생, 서울 관악구 거주, 대학교 4학년. 최근 취업 면접 탈락 후 우울한 상태였다는 친구들의 진술이 기록되었다. 경찰은 가능성을 검토했다. 사고인가 아니면 민준의 최근 행적과 심리 상태가 조사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친구들은 강하게 부인했다. 민준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단지 술을 마시고 갯벌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자정이 지났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민준 어머니는 파출소 의자에 앉아 기도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다. 재현은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새벽 2시 만조 시간이었다. 바닷물이 다시 밀려왔다. 수색은 잠시 중단되었다. 잠수부들도 대기했다. 석호와 동욱은 차 안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 하지만 재현은 잠들지 못했다.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다. 민준을 두고 떠난 그 순간. 민준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바닷속인가? 갯벌 어딘가인가? 아니면 혹시 살아서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 재현은 그 가능성에 매달렸다. 저체온증으로 정신을 잃고 어딘가에 쓰러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새벽 4시 정확히 24시간이 지났다. 통계적으로 실종 24시간이 지나면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겨울 바다에서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기적은 있다. 수색대장이 대원들을 독려했다. 포기하지 말자고. 동이 트기 시작했다. 11월 26일 일요일 아침이었다. 수색은 새벽부터 재개되었다. 헬기가 다시 떴다. 해양경찰 경비정도 수색 범위를 넓혔다. 을왕리뿐 아니라 왕산해변, 선여바위까지 수색구역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민준은 나타나지 않았다. 신발 한 짝 외에는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마치 바다가 민준을 삼켜버린 것처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일요일 정오가 지났다. 민준이 사라진 지 32시간째였다. 수색대는 지쳤지만 멈추지 않았다. 잠수부들이 교대로 물속을 수색했다. 하지만 서해 바다의 시야는 여전히 최악이었다. 손을 뻗어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민준 어머니는 백사장에 주저앉아 울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계속 되뇌었다. 초등학교 때 수영을 배웠다고,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였다고. 그러니 분명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오후 2시 경찰이 민준의 삐삐 기록을 추적했다. 새벽 4시 18분 민준이 마지막으로 삐삐를 사용한 시간이었다. 재현에게 호출 신호를 보낸 것이 확인되었다. 그 위치는 을왕리 해변 공중전화였다. 민준은 갯벌에서 빠져나와 공중전화까지 갔던 것이다. 이 사실이 수색대에 보고되었다. 상황이 달라졌다. 민준은 물에 빠졌다가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공중전화까지 갔다면 의식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수색 범위가 다시 조정되었다. 공중전화 부근, 주차장, 그리고 해변을 벗어난 도로까지. 혹시 민준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쓰러진 건 아닐까? 경찰은 주변 야산과 밖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다. 오후 4시 썰물이 되었다. 갯벌이 다시 드러났다. 수색대는 공중전화에서 갯벌까지의 경로를 집중적으로 뒤졌다. 그 사이 어딘가에 민준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두 번째 밤이 다가왔다. 48시간. 의학적으로 저체온증 환자가 생존할 수 있는 한계 시간이었다. 11월 기온은 밤의 영하권이었다. 젖은 옷을 입고 48시간을 버티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수색대장이 민준 부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일도 계속 수색하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민준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아들은 살아있다고. 재현은 방파제 끝에 서서 어둠 속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이제는 조롱처럼 들렸다. 민준은 어디에 있는가? 왜 나타나지 않는가? 그때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다. 수색대 한 명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갯벌 쪽이었다. 수색대원들이 달려갔다. 재현과 민준의 부모도 뛰었다. 갯벌 한가운데 방파제에서 약 2km 떨어진 지점이었다. 대원이 가리킨 곳에 무언가가 보였다. 갯벌에 반쯤 붙인 형체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확실해졌다. 사람이었다.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수색대장이 소리쳤다. 대원들이 조심스럽게 몸을 뒤집었다. 얼굴이 드러났다. 강민준이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다. 대원 하나가 목에 손을 댔다. 맥박을 확인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다. 약하지만 맥박이 뛰고 있다. 민준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가 달려들었다. 경찰이 막았다.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구급대를 기다려야 한다고. 재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살아있다. 민준이 살아있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들이 민준을 들것에 옮겼다. 체온계를 확인한 구조사의 얼굴이 굳었다. 체온 섭씨 28도. 심각한 저체온증이었다. 즉시 보온 조치를 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구급차가 출발했다. 병원까지 30분 거리였다. 그 시간 동안 응급구조사는 민준의 생체 신호를 계속 확인했다. 맥박은 분당 40회. 정상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였다. 호흡은 얕았다. 의식은 없었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을왕리 주민들이 박수를 쳤다. 48시간 만에 찾았다. 기적이었다. 11월 날씨, 저체온증, 탈진. 모든 조건이 최악이었지만 민준은 살아남았다. 어떻게 버틴 것인가? 경찰은 민준이 발견된 지점을 조사했다. 공중전화에서 갯벌로 다시 돌아간 흔적이 있었다.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민준은 공중전화에서 친구에게 연락한 후 다시 갯벌로 갔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갯벌 발견 지점 근처에서 민준의 다른 신발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지갑과 삐삐도 있었다. 모두 젖어 있었다. 민준은 밀물에 휩쓸렸다가 썰물 때 갯벌에 밀려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생존이었다. 섭씨 10도의 바닷물, 영하의 기온, 48시간. 보통 사람은 버틸 수 없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버텼다. 저체온증이 오히려 신진대사를 늦춰 생존 시간을 늘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민준은 즉시 응급처치실로 옮겨졌다. 체온을 올리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너무 급격히 올리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민준의 부모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다. 재현과 친구들도 함께였다. 1시간이 지났다. 의사가 나왔다.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했다. 하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다고. 민준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인공호흡기가 달렸다. 각종 모니터가 생체 신호를 표시했다. 체온은 조금씩 올라갔다.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의사는 말했다. 뇌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첫째 날 민준의 체온이 섭씨 35도까지 올랐다. 정상에 가까워졌다. 맥박도 안정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다. 부모는 교대로 중환자실 밖에서 지켰다. 재현은 매일 병원에 왔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둘째 날 민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간호사가 의사를 불렀다. 의사는 반사작용이라고 했다. 하지만 좋은 신호라고 덧붙였다. 뇌활동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셋째 날 민준의 눈꺼풀이 떨렸다. 어머니가 손을 잡고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민준은 눈을 뜨지 않았다. 그래도 반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었다. 나흘째 12월 1일. 민준의 눈이 떠졌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다. 의사가 펠라이트로 동공 반응을 확인했다. 정상이었다. 의식이 돌아온 것이다. 민준은 주변을 둘러봤다. 낯선 천장, 낯선 기계들, 낯선 소리들. 여기가 어디인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기억이 흐릿했다. 어머니가 얼굴을 들이밀며 울었다. 민준은 어머니를 알아봤다.
입술이 움직였다. 의사가 질문했다. 이름이 뭔가? 민주는 대답했다. 강민준. 며칠인가?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지막 기억이 뭔가? 민주는 눈을 감았다. 바다, 차가운 물, 어둠. 그것뿐이었다. 5일째 민주는 조금씩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이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의사가 막았다. 아직 환자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일주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6일째 민주는 일반 병실로 옮겼다. 재현이 면회를 왔다. 민주는 재현을 보고 미소 지었다. 재현은 울었다.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이라고.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일주일째 12월 3일. 민주는 침대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의사가 허락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11월 24일 밤 을왕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민주는 천천히 말했다. 기억이 선명하지 않다고. 친구들과 헤어진 후 혼자 백사장을 걸었다고. 그리고 갯벌로 갔다고. 왜 갔는지는 모르겠다고. 술에 취해 판단이 흐려졌다고. 갯벌에서 발이 빠졌다. 그때 물이 밀려왔다. 빠르게 차올랐다. 도망치려 했지만 방향을 잃었다. 물에 휩쓸렸다. 차가웠다.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다. 경찰은 기록했다. 사고로 결론 내렸다. 음주 상태에서 갯벌에 들어갔다가 밀물에 휩쓸린 사고.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공중전화는 어떻게 사용한 것인가? 12월 중순 민주는 퇴원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아직 무거웠다. 을왕리에서의 48시간은 악몽처럼 남아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삶의 전환점이기도 했다. 퇴원 일주일 후 민주는 재현과 함께 을왕리를 다시 찾았다. 낮 시간, 맑은 날이었다. 백사장은 평화로웠다. 파도는 잔잔했다. 그날 밤의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다. 민주는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섰다. 그날 밤 이곳까지 왔던 것은 기억했다. 물에서 빠져나와 전화를 걸었다. 재현에게 삐삐를 쳤다. 도와달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다. 왜 다시 갯벌로 갔는가? 민주는 며칠 밤을 뒤척이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떠올렸다. 신발이었다. 갯벌에 신발을 두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했다. 신발을 찾으러 다시 갯벌로 갔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었다. 그리고 다시 물에 휩쓸렸다. 이번에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깨어났을 때는 갯벌에 쓰러져 있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다시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수색대가 발견했다. 민주는 그날의 교훈을 가슴에 새겼다. 작은 판단착오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다는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자신을 찾아준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재현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했다. 민준은 웃었다. 자기도 이제 혼자 있지 않겠다고 했다. 둘은 백사장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았다. 1996년 봄, 민주는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절박함 대신 감사함으로 준비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여름 한 중소기업에 합격했다. 을왕리 사건은 지역신문에 작게 보도되었다. 48시간 만에 생존한 기적의 실종자. 하지만 민준에게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행운이 겹친 결과였다. 민준은 매년 11월 25일마다 을왕리를 찾는다.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찾아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바다는 여전히 그곳에 있다. 조수는 여전히 밀려온다. 하지만 이제 민준은 안다. 바다를 존중하는 법을. 을왕리에서 사라진 48시간. 그것은 민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교훈을 준 시간이기도 했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고 그렇기에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